2023년 불황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한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을 경험한 바가 있죠. 그래서 뭐 급등할 때마다 이 경험했던 이런 가계 부채 문제, 이게 가장 사실 위험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래요. IMF 뭐 2008 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그때 이후 또 동양이나 STX, 대우조선 해양이나 한진해운 등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요, 연쇄적으로 부실 위험에 부각돼서 이것과는 2008 년과는 쪼끔 대조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나라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죠. 이 미국과 중국을 안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기들만의 이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 이후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꿈은 깨지고 말았어요. 미국은 향후 1년 이내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인상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를 해 버렸어요. 그럼 그다음 벌어질 사태는 뭘까요?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급등했고, 외환 보유고도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중국 위안화는 급격하게 평가 절하가 되니 한국 원화도 매도 공세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이 저 모양인데 한국은 괜찮나?'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봐야죠. 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대요. 이 상황이 진정되면요, 다시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 탄력을 망가뜨린 금리 인상, 이게 제일 컸죠.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 역시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2023년 상반기 정책 금리 인상이 중단돼 버리면요, 채권 투자의 적기가 앞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하니, 아, 요거 중단될 때까지 사람들 다 눈여겨 지금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죠. 부자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시장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면 주식 시장은 경기는 나쁘지만 금리가 인하되니까 힘입어서 주가는 앞으로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 어떻게 어느 부분이 상승이 되나, 이런 어떤 기업이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뭔가를 투자할 때는 아니지만 이제는 투자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금리, 이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큰 영향을 주는 중국. 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경제 정책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국내외 뉴스를 살피면서 우리나라가 금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하면서 이 채권을 사 모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또 지금 또 오신 분들이 계세요. 민키 님도 오셨고, 어머나, 이 눈사람 님이신가요? 눈 동그란 분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오르게 만든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정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근데 요즘에 쪼끔 약간 주춤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2023년 러우 전쟁은 지속되느냐의 여부가 상관없이 이제 지금도 기름값이 쪼끔씩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아이고, 그래도 좀 다행이나, 그나마 힘들지만 다행이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쪼끔 더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23년 하반기는요, 글로벌 원유 시장 수급이 이 균형 상태에 맞춰서 도달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국제 상품 가격은 지금보다는 쪼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 그나마 좀 낫네요. 하지만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나한테 앞으로 기회가 올 건가.' 대비해서 차근차근 자산을 일단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은 뭔가 빚이 없고 이 자산을 가지고 모아둔 것들을 투자하는 이 적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시면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 중요한 점은 바로 수도권 집중화입니다. 과연 이 수도권 집중화는 좋은 불평등일까? 이게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2040 년까지는요, 수도권, 중부권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수도권이나 중부권이 왜 인구가 늘어나냐면요, 좋은 일자리, 대학, 밀집된 수도권으로 인해서 집중화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구 수는요 증가할 거예요. 왜요? 1인 가구들이 많아서 1인 가구 주도의 가구 수들이 앞으로는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정부는 세종시, 그다음에 각 지역에 혁신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도시들의 지방 부흥을 위해서 도모했어요.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좀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세종에다가도 그렇게 만들었고 혁신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 때문에 세종도 주택 가격은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서울 주택 가격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올라갈 때 역시.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그만큼 그 이유는 서울의 집중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세대가 살아가는 한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도권에서 집중도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요, 바로 좋은 학교 옆에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똑똑한 학생들은요, 학교 근처에서 창업을 시작하죠. 그러면 국가 지원 학생, 기업 모두 서로가 윈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생활권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지방으로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으니 학교든 기업이든 집이든 이 모든 게 다 집중화돼 있는 이곳이 편하지, 지방에서 저처럼 뭔가 일이 있으면은 몇 시간을 운전을 해 가지고 가서 어디 숙소를 잡아야 되고 이 너무 에너지가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저도 고민이에요. '이거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나?' 교류가 더 서울에 살거나 이런 수도권에 살면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앞으로는 더 커진다고 그래요. 이거를 클러스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클러스터는요, 산업 집적 단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클러스터 장소, 이 혁신의 중심지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는 이쪽은 전남이죠. 전북은 더해요. 전남도 그래요. 쪼끔만 더 외곽으로 가면은요, 맨 논밭밖에 없어요. 밭만 보여요, 밭만. 아우, 수도권은 건물이라도 있죠. 어디 가면 건물이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워요. 밭만 있는 데는 진짜 길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비 없으면 어떻게 다닐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밤만 되면 깜깜하고요. 저는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깜깜해서 없어서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없어 가지고 서 있었던 경험도 했어요, 밤에는. 그래서 여기는요, 밤에는 차가 안 다녀요. 정말 많이 뜨문뜨문해요. 오히려 이게 한가해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수도권에서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으로서는 여간 처음에는 불편하고 적응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밤이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 밤에 잭프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밤이 이게 더 신나서 돌아다녀야 되는 잭프리인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깜깜하니, 네, 아마 신나게 돌아다녔으면 지금 여기에 잭프리가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행인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클러스터, 이 산업 직접 단지 어느 지역일까요? 서울, 세종, 대전 라인이라.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가 이렇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 이 가장 세계적인 이 클러스터 단지 1등이 바로 일본 도쿄예요. 그만큼 이 집중화가 제일 심한 데가 일본인 거죠. 2위는요, 홍콩이에요. 이 홍콩 선정 광저우 여기가 유명. 그리고 3위는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의 베이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위가 대한민국 서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집중도가 4위예요, 4위. 5위는 어딜까요? 5위는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리고 8위는 10위래요. 그리고 런던, 영국은 런던은 19위라고 하네요. 이렇게 클러스터를 가진 나라들은요, 대부분이 강대국이고요. 이 클러스터 주변에 인구가 집중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지금의 밀레니얼 시대라고 하죠. 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 세대들은요, 대부분이 다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전 세대처럼 뭔가, 시골이 그리워. 시골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 시골 한옥집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어, 이 논밭 정서? 이런 게 추억이 없는 세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 시골 가서 살라고 하면은요, 살 수 있을까요? 뭔가 색다른 의미에서 경험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내가 이런 시골 인구가 집중화되는 이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5번째는요, 우리 집의 시한폭탄 가계 부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나빠졌어요. 그렇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은요, 앞으로 충격은 짧고 굵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정말 이 금리 올라가기 전에 생각나세요? 순천에서도 저도 한동안 이거 이 프렌드 처음 시작할 때 작년이네요. 딱 이맘때. 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집을 사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다녔어요. 집 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근데 그때 집을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살 타이밍이 아니고 왜 막바지에 사람들 영끌족들 많이 왜 영끌에서 많이 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집값 막 되게 고공행진하고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한 사람들을 봤더니 절반 정도가 이게 대출을 받으면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자가 막 몇 배로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절반 정도는요. 다 고정금리를 했다고 그래요. 변동금리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행인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거의 100%가 변동금리였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지금은 줄었다고 하는 거죠. 고정금리로 많이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이자가 너무 부담이 돼서 급매물로 집을 팔아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가끔 나오는 것들이 집이 엄청 가끔 싸게 뭔가 급매물로 나오는 집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집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당장 한 푼도 없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못 버텨서 붕괴 위기가 온다. 이거는요. 금리가 20% 까지 오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을 줄이고 뭔가 무지출 챌린지처럼 아끼고 줄이고 버티기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 정도
때는요, 내가 예금만 인출해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대요.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하니 그 이상으로는 괜찮고 쪼끔 긍정적인 전망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을 보면 이 내가 만약에 집을 왜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산 사람들은 이 중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전환시키고 양도세 같은 이런 규제에서도 좀 풀려서 자유로워졌죠.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을 위한 대출도 완화가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2023 년에 정책적으로 대전환의 전조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무소비 저축 시대래요. 무지출 챌린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물가 시대에 욜로, 플렉스 대신에 이 무지출 챌린지처럼 소비를 아예 줄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유행처럼. 이 무소비가 확장되면요, 더 극심한 경제 침체를 부를 거고요. 장기화가 되면 어려워지죠. 재테크에 관심이 커지고 목돈을 저축하고 이렇게 되면 주식과 채권을 모으거나 미국 부동산 투자인 리츠 투자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건데, 이 무작정 현금만 모은다고 미래가 달라질 수는 없으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리츠는 사도 될까요? 리츠는 이 부동산 투자 신탁 증권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예요. 다만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 미국 리츠의 좋은 점은 배당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만한 이슈가 있거나 잘 분산되고 거래량이 많은 리츠를 사면 굉장히 매력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니,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 리츠 가격은 오르고, 그다음에 월세 이율도 미국이 높아서 배당금도 벌 수 있다고 하니, 한국은 부동산에 무조건 베팅하는 거는 이제 위험하지만 요 부분들은 아, 그래도 괜찮다고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물러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경제 상황이 80년대 초반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국제 금값이 71년도에 1971년도에 이후에 10년 만에 30배가 상승했거든요. 이 이유가 이런 배경인데, 어, 금을 사야 되나요?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등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품을 내가 운운할지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러우즈에서 전쟁은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전쟁은 끝날 거예요.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이 세계 주요국 정책 금리를 동반 인하가 될 것이고, 실업률이 내려갈 때는 원래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올라갈 땐 급반등하고요.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업률이 급등하면 금리도 앞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하나의 문제 이슈는 국민연금이에요. 이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이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 많지 않나요? 나도 국민연금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타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요. 근데 내 몫까지 남아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고민하시는데요. 과연 이대로 고갈이 될까요? 이제 60세만 돼도 노인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뭐 지하철도 그렇고 앞으로 70세로 늦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평균 수명 20년 연장됐고요. 여자는 5년 더 사니까 한 25년 연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체감하려면 앞으로 5년 더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야 느낀대요. 근데 늙어가는 걸 체감해요. 우리 학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대학교도 지금 지방마다 난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가 달리 유연성이 떨어져서, 음 이 나이가 든 많은 사람들은 유연성이 젊은 세대랑 비교했을 때 변화에 적응하기가 쪼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4차 혁명을 뭔가 촉진하는 쪽보다는 뭔가 저항하는 쪽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인데, 연봉 1억 이상 수령한 근로자들이 수만 명이었어요. 대다수는요 50 대예요. 이들이 은퇴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당연히 줄여 주고 능력 있는 젊은 세대를
채용하는 것으로 연결되겠죠.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수익성은 커지고 4차 혁명에 잘 적응한 젊은 세대들이 각 기업의 중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령화는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행운일 수 있어요. 이 뉴스에서는 매일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망한다라고 떠드는데 불안하지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대요. 왜냐하면 쪼끔 떨어지는 것뿐이라네요. 이 책은 그래요. 이 인플레이션으로 자동 증세가 되니까 국가 재정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쵸?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 세금을 더 내고 그 안에 국가 재정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여부는 정부 개혁에 달렸어요. 베이비붐 세대들 지금의 50 대, 60대 이 세대들 은퇴는요 본격화되고 있어서 연금 지급 부담이 점점 커지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이 연금을 개혁하는 건 이제 불가피하게 돼 있어요. 현재 50 대들은 70 대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예상하고 대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고갈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혁하면 연금 재정은 고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납입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국가 재정으로 메우거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국가 재정으로 많은 나라들은 메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납입료를 올릴지 재정으로 메꿀지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건 고갈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은퇴를 앞둔 사람들 아니면 이미 은퇴하는 사람이 가장 최선의 대안은 뭘까요?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은퇴는 낮춰야 돼요. 늦춰야 돼요. 그리고 은퇴를 한다면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이제 나의 직업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부터 사고 시작하는 재테크는 끝났습니다. 금융 자산을 불려서 여윳돈으로 집을 사든가 해야 되고요. 이미 집 소유하는 거 55 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니 집값이 역사상 최고치 높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자녀에게 집을 만약에 물려주면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집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색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고 투자를 통해 금융 자산을 불려서 여윳돈을 만드는 방법도 추천을 이 책에서는 합니다. 아이고 오늘 길었죠? 네. 빨리 한다고 막판에는 제가 오늘 여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여유가 있지 않네요. 한 장 했습니다, 한 장. 이 경제 전망 지금 몇 가지 봤죠? 총 8가지 봤나요? 국민연금, 부동산,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투자는 어떻게 될지, 무소비, 이 무지출 챌린지 지금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가계 부채에 대해서 전망, 그다음에 세계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거,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한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지 상황들과 우리가 이 슈퍼 달러, 킹 달러가 앞으로 주춤해진다고 하니 글쎄요. 여기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혹시 나만의 뭔가 앞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챙겨야겠구나 하는 이런 관심 분야들이 여러분들은 한번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이 1장